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방문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예절을 지키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존엄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것이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내 마음은 쉽지 않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정이 그리워서 간 건데. 이런 생각이 밤늦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왜 남의 집 방문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관계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방문은 관계의 무게가 됩니다. 박 선생님은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늘 정해진 시간에 단지를 돌며 걷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되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늘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을 지나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교사였습니다. 40년 전쯤 함께 담임을 맡기도 했던 당시엔 둘도 없는 동료였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 시절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교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박 선생. 이 근처 살아? 와, 반갑다. 한번 집에 와. 차 한잔 하자고. 그 말이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며칠 뒤 손수 만든 도라지청과 함께 정 교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옛 추억,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맛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과 회상으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주 주말이면 빼놓지 않고 정 교사의 집을 들렀습니다. 한 번은 부침개를 부쳐 들고 갔고 한 번은 손주가 준 고구마를 싸서 갔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기다렸고 친구도 당연히 반가워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 교사의 아내가 현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는 주말마다 손자들이 와서 조금 곤란할 때도 있어요. 말끝은 흐려졌지만 박 선생님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방문이 반가움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 초대는 예였지 진심은 아니었구나. 정 교사의 입장에서 처음엔 반가운 얼굴이었겠지만 주말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친구의 방문은 가족의 일상 리듬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 소리에 아이가 낮잠을 못 자고 주방과 거실을 내어줘야 하는 아내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에게도 방문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작은 선물 꾸러미를 조용히 자신의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지만 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방문은 받는 사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떤 관계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정겨운 이웃이라도 그 사람의 집은 나의 공간이 아닙니다. 방문은 환대의 형식이지만 반복되면 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릴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방문은 비교를 불러옵니다. 장씨 부부는 단지 내에서도 꽤 검소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연금 생활자였고 아내는 여전히 전통시장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죠. 둘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다니는 사이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의 박 여사 부부는 반대로 부유했습니다. 집에는 매주 정원사가 다녀가고 손님이 오면 언제나 좋은 와인을 꺼냈습니다. 대문을 열면 풍성한 꽃밭과 마당의 분수가 보였고 그곳에서 나는 음악은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반은 자주 왕래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장씨 부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자. 이상하게 기분이 처져. 박 여사의 말투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파리에서 보내줬어. 그거 일본 출장 다녀오면서 사온 거야. 하지만 듣는 이에게 그 말은 너와 나의 차이로 들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장씨 부부의 가슴에 작은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비교를 하게 돼. 그리고 그 비교는 마음을 다치게 해. 장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등한 관계라 여겼던 사이도 자주 방문하고 자주 대화하면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그것이 질투가 아닌 상실감일지라도 마음의 거리에는 분명한 선이 생깁니다. 셋째, 방문이 잦아질수록 말도 많아지고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윤 여사는 72세입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손재주가 좋아 같은 단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광장에 나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자주 이웃집을 오가며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나누는 일이 그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도 그 잦은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사람들과 모이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듯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 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 손이 많이 가네. 뭐 성격은 괜찮은데 외동이라 그런가 봐. 그저 한숨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의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잘못 왔다는 말까지 하셨다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윤 여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말조차 누군가의 입을 거치며 새로운 색을 입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주 방문하면서 나눴던 소소한 대화, 가볍게 흘린 말이 또 다른 방문지에서 또 다른 입에서 전해지며 뜻하지 않은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주 어울린다는 건 그만큼 내 이야기도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구나. 그녀는 그 뒤로 광장에도
다른 집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혼자 보며 점심을 챙겨 먹는 쪽이 훨씬 편했습니다.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이 오해보다 낫더라고요. 마른 바람을 타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적인 갈등은 결코 방문지에서 쉽게 흘려보낼 소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문이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고 관계의 경계는 흐려지며 결국 집안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잦은 방문은 말의 양을 늘리고 말은 곧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럴수록 침묵은 지혜가 되고 거리는 예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문을 자주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졌던 적, 말 한마디가 뜻밖의 갈등으로 번졌던 순간, 비교로 인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꼈던 기억.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다시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혹은 저도 조심하게 되네요라는 한 줄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공감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도 운영하면서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빌라에서 벽에 곰팡이가 피고 겨울마다 창문이 덜컹거리던 집에서 벗어나 환기가 잘 되고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아파트로 옮겼을 때 박 여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평생 쌓아온 노고가 조금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박 여사님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같이 김장을 담갔던 이웃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보던 권사님들, 아이들 학창 시절을 함께 울고 웃었던 동네 언니들까지.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음식을 잔뜩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부침개, 그리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까지. 새로 산 접시와 유리잔도 꺼내놓고 친구들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머, 집이 너무 좋다. 햇살이 환하네. 역시 새 아파트는 다르다. 처음에는 다들 웃고 떠들며 감탄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친구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하지만 분위기는 곧 달라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슬쩍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며느리 잘 들어오니까 집이 이렇게 바뀌네. 다른 이는 웃으면서도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 남편도 출세한 거 아니야? 우린 아직도 옛날 집에서 고생하는데. 그 순간 웃음 속에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어. 오래 모아둔 걸로 겨우겨우 옮긴 거야.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환하게 웃던 미소는 사라지고 말끝마다 비교와 은근한 견제가 묻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집들이에 왔던 친구들이 모여 박 여사님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려고 집 구경시킨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음식도 일부러 푸짐하게 한 것 같더라. 남편 돈도 잘 버나 보지? 이제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더라니까.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들이가 그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며칠 뒤 박 여사님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다른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날 집 구경한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던데 여사님 집이 너무 좋다고 자기들까지 괜히 기죽더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축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기죽는다는 말을 하지? 그날 저녁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사님, 혹시 집들이 때 일부러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린 거예요? 다들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그 순간 박 여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절약하고 아껴서 이제야 누릴 수 있게 된 작은 여유. 것을 자랑할 마음은 단 1도 없었는데 오히려 자랑질로 비춰지고 친구들 마음속에 시샘을 키워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도 묘하게 대화해서 벽이 느껴졌고 누군가 일부러 빈정대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집이 넓으니까 청소도 힘들겠다, 그치? 남편이 돈을 잘 버니 여유롭지. 우리는 아직도 허덕허덕하는데. 박 여사님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모임에 불려가지도 못했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연락해 모이곤 했는데 이제는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만 이야기가 오가고 박 여사님은 뒤늦게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집들이 날 제일 크게 감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문자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장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바쁘다. 다음에 보자. 박 여사님은 점점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에 초대한 게 죄였나?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흐른 뒤 박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똑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아니구나. 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군가는 진심으로 기뻐해주지만 누군가는 비교하고 시샘하면서 멀어지는 거구나. 그 이후로 박 여사님은 인간관계에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집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수준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다. 속마음도 생활도 가진 것도 선을 정해두고 나누어야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셋째, 시샘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을 너무 아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건 단순했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오히려 조금은 감추고 조금은 거리를 둬야 오래 간다. 사람은 누구나 시샘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 여행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친하면 당연히 여행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행만큼 서로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일도 없습니다. 돈, 체력, 취향, 생활 리듬까지 모든 게 맞아야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즐겁기는커녕 불편한 기억만 남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만 여유 있게 다니며 쉬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왔으니 유명한 곳은 다 들러야 한다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둘이 같이 다니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친하다고 무조건 여행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를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혼자인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는 원초적인 뜻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참된 자아를 만들어야 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인생 후반전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억지스럽게 얼굴을 들이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 다녀오는 날은 왠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하루 루틴이 엉망진창이 되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연락은 그냥 받지 않고 오는 전화를 무조건 다 받아야 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오는 전화도 대부분은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화장품, 영양제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헛된 인간관계들의 소중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혼자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잘못 사귀고 사교성이 없고 대인관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혼자만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누구를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합니다. 어느 학자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독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을 극복하며 개개인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 없이 고독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이별과 죽음,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고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과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즉,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 고독을 전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혹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연을 애써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죠. 만나서 즐겁지 않고 위로받거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대상으로부터는 과감하게 혼자 떨어져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혼자서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적절히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과 면밀히 대화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플 때 혹은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기대게 되신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활동이나 자기효능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을 차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집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TV, 유튜브, 게임, 말소리, 메신저 등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나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스스로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때로는 건방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을 제약하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진정으로 압니다. 이 특성은 그들을 극도로 반성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또한 종속성이 적을수록 더 독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생산적이고 자기 요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신감을 유리하게 관리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실에서 큰 동기부여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과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지낼 줄 알게 된다면 반절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미